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추미애식 검찰 인사에 대해서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의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이야기도 정말 많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2번씩 여러분들께 정론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모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전 조선일보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2번씩 정말 좋은 얘기 해주시러 오셨는데 어떤 느낌이신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신의 한수 애청자 여러분들께 실망시키지 않는 방송.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대현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거기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참 이제 조선일보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셨으니까 이게 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다 아시는 내용이 많을 거고, 그리고 또 날카로운 논평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의도 출입 한 10년 남짓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여야 정치권에 많은 분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인맥을 쌓게 됐고, 그게 이제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데, 어쨌든 그 쏠쏠한 짭짤한 얘기들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미애 문제가 많아요. 정말 문제가 많고, 라인 이런 거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이번 인사, 지검장급 인사에서는 사실 자신의 그 수족들만 어떻게 보면은 요직으로 앉혔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라인이 하나 형성이 됐죠. 이른바 법무부 검찰 안에 추미애 라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추미애 장관 혹은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이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래서 내놓은 해명이라는 게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승진시켰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마치 탕평 인사를 한 것처럼 해명을 했는데 자,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 볼까요? 검찰청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다 대부분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했냐가 중요합니다. 검찰이라면 그 불법과 비리를 엄단하는 일을 잘해야지. 그게 일을 잘하는 거죠. 특히 이제 권력형 비리 같은 거악을 척결하는 일이 사실상 검찰이 존재하는 그동안의 이유였습니다. 그럼 그 일을 잘한 검사가 승진하는 게 정상이겠죠. 설사 그게 특수부의 전유물로 비춰질지언정 어쨌든 일 잘하는 검사들이 특수부나 금융조사부에 가서 일을 하고 그들이 거악을 척결하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자, 이들에게 승진이나 좀 더 나은 보직을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검찰이 열심히 본연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물러터진 검찰, 존재감 없는 검찰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미애 장관이 검찰 본연의 업무에 능한 인사를 배척하고 그저 묵묵히 일한 인재를 발탁했다면 그 기준은 뭐겠습니까? 자, 수사 성과가 없더라도 묵묵히 일한 검사들에겐 좀 미안한 얘기지만 검찰의 칼날을 무디게 만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게 만약에 검찰 개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검찰을 망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승진에 있어서 자기들이 볼 때 말을 잘 듣고 통제 가능한 사람을 승진시킨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추미애 사단이다. 이거는 인사가 만사인데 완전히 사사로운 인사를 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항의를 하는 메시지를 던진 또 검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문천석 검사장. 이분은 정말 능력 있다라고, 특히나 금융 관련된 범죄 수사에는 검찰에서 제일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한직으로 내보냈다는 것만으로도 좀 큰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문천석 지검장의 메시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검찰 인사, 지난 12월에 추미애 장관이 1차 인사를 했고 이번에 2번째 인사를 했는데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미명하에 검찰을 장악, 혹은 만약에 장악할 수 없다면 검찰 조직을 아예 그냥 무딘 칼날을 가진 그런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일단 그 문천석 지검장의 지적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청법 34조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인사에 앞서서
그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끔 돼 있고 네. 이것이 이제 듣고 나서 당연히 재청에 반영이 돼야죠. 그렇죠. 근데 이번 인사 같은 경우는 부장님도 아시겠지만 네. 뭐 의견을 듣는 거는 요식행위였고 네.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처럼 이 총장을 무시하고 추진한 검찰 인사에 대해서 네. 검사로서 불만을 표출하는 거는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네. 불만을 표출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네네. 더군다나 이제 문천석 전 지검장 같은 경우는 뭐 아직은 지검장이죠. 네. 지난 26년간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네. 자, 26년간 검찰청 안에서 대부분 많은 걸 겪어봤을 거예요. 네. 특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라든가 네. 뭐 기수가 한 기수 차인데 23기, 24기인데 네. 수사를 잘하는지 아니면 조직 리더로서 통솔력이 있는지 네. 아니면 정권과 코드 맞추기에 바쁜지 당연히 이게 특성을 이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문 지검장이 이번 인사를 그릇된 용인술이다. 네. 뭐 또 심지어는 사법 참사 이런 표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오죽하면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보고 그분이 검사인가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네. 추미애 사단의 가장 그 상위에 포진해 있는 검사로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올해 2월이었죠. 이 문천석 그 지검장이 얼마나 진짜 검사냐를 볼 수 있는 대목인데 네.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네. 심재철 부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장례식장에서 당신이 검사냐 이렇게 거센 항의를 했을 정도로 네. 진짜 살아있는 검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찬석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 라인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또 이견이 없을 거예요. 네. 그 문 총장을 아끼고 또 문 총장이 끝까지 남아서 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네. 이런 그 장관이나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그 이유와 배경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윤석열 네. 총장은 그러면 임기를 과연 채울 수 있는가? 네. 자, 임기 2년, 그 네. 총장의 임기 2년은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고, 네. 내년 7월까지 약 1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보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네. 또 다른 압제와 탄압을 받는다면 그건 아마 이제 윤 총장이 언급한 뭐 독재라는 단어, 전체주의라는 단어와 맥을 좀 같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자, 그렇게 될 경우 내년 7월 이후에는 보수 진영에서 역할이 부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방금도 이제 윤석열 네. 총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지금 이제 뭐 수족이 다 잘린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검찰의 핵심 세력들이 다 추미애 말만 듣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식물총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뭐 조기 사퇴하거나 혹은 윤석열 총장이 탄핵이 당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자, 일단 민주당 쪽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 그리고 네. 해임 건의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근데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탄핵 혹은 해임을 건의한다는 것 자체가 딜레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희망컨대 윤석열 총장이 권력형 비리 사건을 직접 지휘하거나 목소리를 내서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세력과 일합을 겨뤄야 할 때가 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의혹 사건이죠. 네. 이제 기소가 됐는데 네네. 사실 여기에는 많은 의혹이 담겨 있습니다. 이 추가 수사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 또 채널A 사건 네. 이게 사실은 검언유착 의혹으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권과 결탁한 방송사와의 문제로 지금 귀결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자, 당연히 검토해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 네.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라든가 네. 이런 펀드와 관련된 그 보이지 않는 정권의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여의도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 이제는 윤석열 총장이 손을 대야 한다고 보고요. 네. 그 정치적으로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검찰의 자존심 혹은 검찰의 위상을 끝까지 뭐 지킨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정치적으로 보면 보수 진영의 보루 역할을 현재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이낙연 의원하고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1, 2위로 지금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네. 이 두 분이 지금처럼 1, 2위 상위권을 형성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면 다음 대선 2022년 네. 대선에서 안타깝게도 야당의 주자가 보이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네.
보수 진영에서는 나름 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치가 크고 네. 그리고 이 지지율 지금 한 13% 전후가 되는데 이 지지율의 저수지가 네. 본인이 출마하지 않더라도 네. 보수 진영의 어떤 특정 주자가 나왔을 때 그거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은 최소한 벌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나머지 보수 진영 주자들은 뭐 아시겠지만 뭐 유승민 네. 또 뭐 홍준표 네. 그다음에 뭐 안철수 네. 뭐 황교안 뭐 네. 이런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다 그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5% 전후로 조금 미미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총장을 향한 이 보수 진영의 지지를 끌어갈 동력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하는 평가도 좀 있고. 네. 자,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민주당에서 윤석열 총장을 탄핵 혹은 해임 건의안하겠다, 뭐 사실은 이것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실은 이 차기로 가는 데 있어서 멍석이 깔리는 셈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이제 정권 입장에서는 그로 인한 후폭풍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지금 이견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을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는 것은 네.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앉히고 싶겠지만 사실은 소탐대실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또 담겨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윤석열 총장이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직을 그만두겠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지금은 본인이 얘기하신 그 독재, 전체주의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세력과 대항하는 보루 역할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저는 내년 7월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고 지킬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신임 검사, 임관식, 뭐 신고식, 뭐 이렇게 여러 표현인데 그 신임 검사들 앞에다 두고 했던 여러 이야기들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독재와 전체주의를 얘기하셨는데 그 메시지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에 아주 상식적인 그냥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의 이 정치 상황과 연관을 지어보면 매우 강력한 메시지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우선은 그 윤석열 총장과 함께 그 고시 공부를 했던 분들이 사실은 연세대학교에 많아요. 아, 왜 그래요? 그러냐면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은 아시겠지만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죠. 근데 1차 시험을 합격하고 9년인가를 2차에서 낙방을 합니다. 오랫동안 시험 공부를 하셨어요.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 연세대학교 부근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아무래도 좀 이제 후배들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안에 의외로 그 사법고시를 합격하신 분들 중에 이른바 윤석열 라인 혹은 윤석열과 친한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분들이 최근에 하는 얘기가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변신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건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면 그런 그 기저 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두 가지 단어. 독재와 전체주의에 맞서겠다. 이런 거는 이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에 독재 혹은 전체주의의 요소가 담겨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윤 총장의 관점이라고 좀 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그 언급 중에 하나는 부정부패와 권력 비리는 국민 모두가 피해자다. 그러니까 당당히 맞서서 싸우라 이렇게 주문을 했단 말이죠. 자, 두 가지 맥락을 이어붙여 보면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안에는 독재나 혹은 전체주의 요소가 내재돼 있고 이거는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 혹은 그들과 상대해서 당당히 맞서 싸우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걸로 좀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다듬어서 메시지를 전달한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마음이 변치 않고 지속된다면 그러면 결국 보수 진영의 아이콘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난 8월 3일 날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윤석열 총장이 공개 발언을 한 내용이죠. 참 그렇단 얘기는 이건 이제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가지고 있다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예컨대 정권 차원에서 압제라든가 아니면 탄압이 더 지속되면 될수록 윤석열은 정치적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보수 진영의 대안적 아이콘으로 부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전제는 뭐냐면 미래통합당이라든가 보수 진영에
이 윤석열을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죠. 아, 그렇다면은 뭔가 뚜렷한 후보가 없으면 네. 윤석열 총장이 뭔가 대권 후보가 된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시간의 문제인데 네.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채우면 네. 그러면 대선이 한 8개월밖에 그렇죠. 안 남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선택을 해서 정말로 검찰을 뛰쳐나와서 네. 독재와 전체주의와 맞서 싸울 것인지 네. 아닐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윤석열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보죠. 네, 그렇다면 이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든 이제 깎아내리고 네, 그렇죠.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이 페이스북에 글을 또 남겼어요. 조국. 예. 예, 참 오래간만에 듣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맨날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냥 애들이나 잘 가르쳤으면 정말 아니, 존경받는 교수로 그렇죠. 여생을 마감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아이들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지경 아니든. 그렇죠. 직위해제 상태고 그리고 맞습니다. 또 네. 가족은 온 가족이 다 초토화가 돼가지고 풍비박산이 났는데 네네. 근데 또 페이스북을 또 못 끊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 중독인가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을 정말 그 검찰이 뭐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나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저는 뭐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 실언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바라보는 이 청와대의 시각이 당시 어땠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조국 씨는 민정수석을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했죠. 네. 그리고 이 사안이 굴러가는 것을 자세히 상세하게 팔로우업을 했을 만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검찰이 탄핵의 밑자락을 깔려고 했다라고 설명하는 거는 본인이 듣거나 이걸 또 안다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럴지도 모른다거나 혹은 그랬을 수 있다라는 가정이 아니라 그랬던 것으로 안다. 이거는 본인이 어떤 정보를 캐치했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대통령에게까지도 혹시 보고가 될지도 모른다. 네. 이만큼 심각하고 위중하게 봤을 거라는 건데. 네. 자, 그러면 울산 선거 개입 의혹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사건 공소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15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네. 자, 검찰이 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비롯해서 13명, 여기에 네.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무려 13명이나 됩니다. 더군다나 다 대부분 청와대 고관 대작을 지낸 사람들이죠. 네. 이분들과 연관지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15번 공소장에 등장한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뭔가 조사를 받아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이제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안 된 건데, 그래서 저는 차제에 정권 교체가 된다면 이 부분도 새로운 집권당이 면밀히 좀 들여다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이제 조국이 등장하면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진중권 씨. 네. 뭐 전 동양대 교수라고 하는데 네. 이분이 이제 조국에 대해서 당신의 발언을 듣고 나서 완전히 실성했다. 네.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 일부 야당 인사들은 과대망상이라고 이제 꼬집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본다면 네.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은 민주당이었어요. 네. 그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지켜봤지만 국회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한 사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버티고 있는 한 그 탄핵이라는 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못 내리고 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당시가 총선을 약 한 5개월여 앞둔 작년 12월, 11월쯤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검찰이 무슨 점쟁입니까? 그러니까요. 5개월 뒤에, 사실은 그때 저희 말이죠. 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와, 이거 선거 보수당이 한번 해볼 만하다. 네. 이런 분위기가 사실 팽배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뒤집어져 갖고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정치라는 게 생물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네. 그런데 무슨 검찰이 무슨 점쟁이들도 아니고 네. 야, 혹시 뭐 아니야, 뭐 내년 4월에는 보수당이 총선을 이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들 코드에 맞춰서 미리 탄핵의 밑자락을 깔아놔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과대망상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조국이 참 정무적 감각이 매우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좀 뭐 정무적 감각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민정 라인에서 수사를 해왔던 여러 가지 사건에 사실은 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도 업무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정무는 자체하고 네. 그럼 민정 업무는 제대로 했는지 우리가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요. 네네. 청와대가 참 시끄러워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임기가 뒤로 가면 갈수록 레임덕이 오고 내부에 분열이 생긴다 이런 얘기는 뭐 과거에도 있었지만 네네네. 이렇게까지 시끄러운 적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온 게 뭐 노영민과 김조원이 뭐 험하게 뭐 말싸움을 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네. 물론 청와대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는 과거에도 악연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습니다.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한간의 평가로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김종원 민정수석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뭐 청와대 안에는 기본적으로 네. 메커니즘이 있다고 좀 봅니다. 네. 아무리 뭐 이 문재인 정권이라 하더라도 청와대를 네. 움직이는 기본적인 로직은 안에 있을 거니까. 네. 자, 비서실장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네. 어떤 식으로든지 문재인 대통령하고 교감이 사전에 있었을 겁니다. 네. 그 사전에 있었는데 이거를 실제로 실행하라라고 한 것에 있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우리가 지금 일반론으로 보면 부동산 정책 때문에 1가구 2주택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괄 사의,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비롯한 5개 자리의 수석이 집단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그 해석이 맞다면 그러면 청와대 정책실에서 부동산 정책을 실제로 진두지휘했던 김상조 실장을 비롯한 경제수석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지 말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네. 그저 2개의 주택 혹은 그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라고 판단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다 그만둘 거라면 사실은 또 지금 출근도 안 해야 되고 뭐 그렇죠. 해야 되는데 뭐 출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당초 이제 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거는 저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뭐 액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런 네. 극약 처방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민심의 이반을 다 잡고 또 네. 청와대 내부 또 집권당, 민주당, 그리고 정부 부처를 그립을 다시 잡겠다. 이런 의도가 좀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의도한 바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역풍을 맞고 말이죠. 모두 다 실제로 네. 내보내야 하는 상황 맞았는데 네.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지지율 하락하고 지금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나중에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중앙일보 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김조원 민정수석이 뭐 언성을 높이면서 말싸움을 했다 뭐 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네. 저는 뭐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다만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라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정말로 이렇게 상명하달식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깨져 있다는 걸로 좀 판단했거든요. 네. 자, 이건 이제 레임덕이죠, 그야말로. 그렇죠. 또 이 권력 누수 현상이 사실은 이제 청와대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다 아시겠지만 감사원의 탈원전 감사를 하는데 여기도 지금 이견이 지금 막 복잡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사안이 감사원 최종 결과에 나올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자, 네. 그리고 검찰은 인사에 반발하고 있죠. 그리고 반문재인을 대변하고 있다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 급속하게 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정권이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남북관계는 네.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자, 뭐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아요. 네. 자, 이 전국 주도권은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기 대선 주자들한테 넘어갈 겁니다. 지금 이제 8월 29일 날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렇게 네. 되면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가 되든 뭐 아니면 김부겸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든 네. 이 기존의 청와대가 아니라 새로운 청와대를 꾸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 주도권이 넘어가게 된다. 여기다가 이제 부동산 반대 집회라든가 네. 아니면 지금 중요한 게 다가오고 있죠. 8월 15일 날 있을 대대적인 보수 집회, 네. 반정부 집회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응집력을 갖춘다고 한다면 정권은 제가 볼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하긴 네. 지금 이제 중도 성향, 심지어는 네. 네. 진보 성향도 등을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대표가 어쨌든 차기 주자급으로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은
다음 정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전체 51%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구미에 맞는 대중들을 상대로 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청와대는 그게 아니죠. 청와대는 네. 자신들의 임기 말 또 안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갈라진다고 보죠. 네. 그러면 권력의 이반이 생기고 이건 네. 이제 권력 누수죠. 네.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수 대중이 원하는 방향 그래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죠. 비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민주당의 지금 일사불란한 대우 뭐 180석 가까운 이 네. 의석수는 깨지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국회 독주가 또 막힐 가능성이 있겠네요. 왜냐하면 또 네. 계파별로 그리고 다음 대선을 위해서 자기들이 줄을 서다 보면 네네. 다음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또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하고 혹시 네.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공수처를 한번 볼까요? 네. 공수처 지금 뭐 민주당은 공수처장 그 임명 추진 위원을 선정을 했지만 네. 미래통합당 야당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 그러면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공수처장 임명이 어려워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공수처라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하지만 다수의 대중이 만약 원치 않는다면 네.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은 없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당대표든 차기 대선 주자든 네. 비판적 지지층을 끌어안아야지만 51%에 가능한 수치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전국 운영은 향후에 조금 더 타협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때로는 정권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민주당의 그 향후 스탠스가 아닐까 싶은데 이 대목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이제 당사도 새로 마련했고 또 네. 당명과 또 뭐 당 로고도 바꿀 예정인 미래통합당이 과연 변화하는 여당 민주당과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는가? 그런 대안을 제시하거나 네. 모색할 수 있는가? 자칫 그 지금 상승하고 있는 정당 지지율에 기대서 이 어정쩡한 자세를 취한다고 하면 네. 또 이 미래통합당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김종인 비대위가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 나갈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 폭발하는 에너지, 잠재워놨던 에너지를 보다 젊은 층에 발산할 수 있게 그리고 보수 지지층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심사숙고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네. 지금 일단 민주당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부가 못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못하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렇죠. 지지율이 올라간 상황이죠. 하지만 내년 재보궐이라든지 내후년 대선 또 지선까지 이걸 동력을 끌고 나가려면 합리적인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집회를 하고 있는 분들 보면 자발적으로 다 나와서 지금 집회를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럼 야당은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지적을 많이 해요. 자, 야당은 이제 자칫 이 지금 상승 국면에 있는데 무턱대고 장외로 나갔을 때 오는 그 역풍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차례 했었죠. 황교안 당대표 시절에 우리가 이제 아스팔트 위를 얼마나 많이 걸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소득은 뭐 결과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런 부분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화해 가고 있고 정권은 말기를 향해 가고 있고 또 민주당 안은 분화의 기미가 지금 팽창되고 있는 상태다. 그렇죠. 여기서 미래통합당은 어쨌든 이 보수 우파 진영을 하나로 끌어안으면서 동시에 젊은 층의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는 이거를 복합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연 이걸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 3월까지 당을 이끄는 와중에 적어도 차기 주자가 될 만한 그런 인물군을 적어도 발굴하고 오픈시켜야 한다. 그게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이게 부동산 집회 같은데 저도 좀 가보긴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 방금 하신 얘기랑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당은 공식적으로 안 가더라도 예를 들면 뭐 지금 화제가 됐던 윤희숙 의원이라도 그렇죠. 개인 자격으로 참석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 뭐 이런 경우에는 언론의 주목도 훨씬 더 받을 수 있고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장애 집회는 안 된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이 장애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을 또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는데요.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나랑 같은 편 혹은 같은 진영에 있는 줄 알았는데 왜 나랑 같이 하지 않지? 네. 뭐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8월 15일 같은 경우는 그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나오지 않더라도 네. 미래통합당에서 자발적으로 이 집회에 참여해서 그들과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집회하시는 분들도 네네. 이쪽에 와서 같이 집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슈 아니겠습니까? 뭐 젊은 층뿐만이 아니라 전 연령층이죠. 예를 네. 들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연세가 세금 때문에. 많으신 분들일 네. 거고 대체로 네. 또 집이 없는 사람들 중에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연령대가 좀 낮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총괄적인 그 연령대를 다 묶을 수 있는 네. 좋은 기폭제, 좋은 계기가 되죠. 다만 이제 부동산 문제를 대할 때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기 때문에 네. 자, 그 차치하더라도 네. 그럼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가? 포인트가 될 만한 그 한두 가지의 대안은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윤희숙 의원의 말처럼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고 네. 야 미래통합당이 다시 돌아왔구나. 네. 제대로 된 대한정당으로 거듭나고 있구나라는 네. 것에 확신을 갖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안 없이 괜히 원내 추쟁만 하다 보면 결국은 국민의 선택을 또 못 받는 이런 또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원내 투쟁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애초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지난 4월 총선 때 네. 그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미래 한국당이 있었고 네. 미래 통합당이 현재 있는데 다 통합됐죠. 네. 근데 미래 한국당이 만약에 그냥 한 20석을 만들어서 네. 원내 교섭단체로 존재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적어도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분들은 다 각양각층 혹은 각계에서 네.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죠. 세대나 아니면 뭐 직업군별로 그들을 대표하는 분들이란 말이죠. 네. 그럼 대표자이면서 전문성까지 가지고 있는 이 정당 집단이 계속 교섭단체로 남아서 목소리를 낸다면 그것이 훨씬 더 파워풀할 것이다. 네. 저는 그때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미 통합이 됐으니까. 네. 자, 이 통합된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거나 대안을 만드는 것도 저는 다 그런 전문성, 전문 지식인 이런 네. 분들이 앞장서서 해야지만 일이 풀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긴요. 이렇게 경제 전문가가 네. 경제에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대안이 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국민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내 투쟁도 네. 사실은 전문가 위주로 해야 돼요. 네. 그냥 기존 방식으로 예컨대 문재인 정권을 때리겠다. 그래서 네. 마음껏 때려봤자 네. 그 때리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역에 지금 걸린 그 현수막이 있어요. 네. 그 현수막이 대충 기억하기로 이것도 나라냐, 뭐 네. 이게 나라냐, 뭐 이게 뭐 이런 슬로건이었는데 네.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네.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야 이건 뭐가 이상하다. 네. 경제는 폭망했지, 네. 뭐 나라는 어지럽지. 그런데 여전히 비판적인 지지 혹은 중립적인 스탠스에 있는 분들이 볼 때 네. 그거보다 훨씬 더 공감 가는 슬로건을 빼낼 수 있는데 그렇죠.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슬로건을 만들든 당의 홍보, 전략을 짜든 이런 것들이 다 전문가 위주로 가야지 타성과 어떤 아니면 과거에 어떤 했던 방식으로 간다면 그러면 요즘 유권자들 코드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도 이렇게 가끔 이제 플랜카드 같은 거 걸려 있는 거 네네. 보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쯤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준비된 정부라면서요. 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맞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이 이제 되자마자 한 얘기가 자기들은 준비된 정부라고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선거운동할 때도.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니까 네. 우리가 이제 캠페인을 어떻게 하냐가 조금 달라져야 돼요. 네. 지금까지는 아마 아시겠지만 중앙당에서 현수막을 뭐 이러이러한 걸로 해서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길거리에 다. 걸어라 네.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한 지역구별로 한 30만 원씩 지원해갖고 네. 현수막을 한 5개 겁니다. 네. 근데 그 현수막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글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안타깝지만 네. 그러면 저는 제가 만약에 당의 홍보 전략을 짜고 있다면 네.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질 것 같아요. 하나는 나는 임차인입니다라고 하는 윤희숙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각 그 보수 진영이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걸게 독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임차인입니다라고 하는 현수막이 만약에
그 거리마다 넘친다고 한다면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그렇죠. 서로 느낄 수 있는 게 되죠. 그러니까요. 또 한 가지는 그 우리가 뭐 신발 열사라는 표현하죠. 네. 저는 8월 15일 날 반정부 집회, 그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에도 네. 집에 집에 있는 낡은 신발을 한 켤레씩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네. 그 신발이 만약에 거대하게 쌓였다면 네. 그것을 바라보는 대중의 어떤 공감대, 뭐 이런 거는 그 분노의 어떤 그 공유, 네. 이런 거는 기존에 했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그 퍼포먼스 하나가 보여주는 게 네. 앞에 나와서 뭐 물러나라, 뭐 타도 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야당이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항상 저런 사람들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외투쟁도 안 먹히고 원내투쟁도 안 먹히고 이런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뭔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발상의 전환 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신의 한 수와 함께하는 것도 발상의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의 한 수는 네. 선긋기의 1번 타자였기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신의 한 수 같은 유튜버와 뭐 이런 그 백브리핑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적폐라는 단어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네. 그 적폐라는 것이 특정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아니에요. 네. 이를테면 고인물이 썩듯이 네. 어떤 집단이든 다 나름대로 패단을 쌓아갑니다. 네. 그런데 다 모두가 잠재되어 있는 패단을 가지고 있는데 네. 너는 더 많은 패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적폐고 네. 나는 좀 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적폐가 아닌가? 아니면 입장이 바뀌어서 기득권이 된 새로운 덜 그 적폐 패단이 적었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런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서 기득권이 되면 그들은 더 많은 적폐를 쌓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는 적폐라는 단어로 평가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다만 이 다양성이라는 것 안에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네. 다양성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저도 사실 이제 보듬는 게 네. 그게 이 미래통합당 또 김종인 비대위가 보수의 총화가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얘기를 네네.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정권이 뭔가 잘못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해야 될 이야기를 대신해 준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오히려 대안도 제시할 줄 알고 쓴소리도 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라 그러는데 진중권 교수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미학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 언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워딩을 콕 집어서 네. 내놓는 능력은 정말로 탁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자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뭐 이를테면 재주랄까? 이 네. 재주가 탁월한 거와 별개로 그 자신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누군가를 싫어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유를 나열하는 거는 그 전 약간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진중권 씨를 불러서 야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던 거 사실은 이런 의미였고 미안해 뭐 해명해 사과할게 뭐 그럼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진중권 씨는 또 입장을 달리할 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사적인 감정과 관련된 특정해서 누군가를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면면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적절하게 소화를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전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난 네가 싫어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진정한 논객으로서는 좀 피해야 할 주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진중권 씨 얘기는 고품격 방송인 신의 한 수에서 다루기보다는 네. 제가 운영하는 대현 TV 조금 좀 아래 단계에서 그 정도에서 취급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중권 씨는 신의 한 수 가짜 뉴스라서 안 본다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럼 진짜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현 TV로 오십시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앞으로 매주 2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날카로운 논평이 여러분들을 찾아뵐 겁니다. 김대현 조선일보 전 기자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김대현 기자가 운영하는 대현TV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여러분들께 정론을 말하고 그리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이야기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네, 탈모 증상, 나이가 많고 유독 남자분들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인데요.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은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머리 감으실 때, 말리실 때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지신다고요? 아니면 지하철에서 머리가 비어있는 곳이 신경이 쓰여서 자리에 앉질 못하신다고요? 언제까지 빠지고 있는 머리카락 보고만 있으실 건가요?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에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은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샴푸 보시면은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번 반했습니다. 시크한 블랙, 이 깔끔한 느낌이 주는 패키지가 구전만의 특색인 것 같아요.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딱 2주가 됐는데요. 제가 웬만한 탈모 샴푸는 많이 사용을 해봤고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무엇보다 두피가 간지럽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는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 탈모 완화에 좋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게 뭘까요?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를 검색하면 비오틴이 가장 많이 나올 만큼 탈모 완화에 굉장히 좋은 성분인데요. 이러한 완화에 좋은 성분, 힘있는 모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두피가 건강해질 수 있게 그러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이번 구전 탈모 완화 샴푸에도 두 가지 한방 특허 성분과 응축된 펩타이드와 비오틴 성분을 담았습니다. 비오틴은 모발을 보호하는 주요 성분의 역할로 두피 세포 재생을 도와주는데요. 우리 머리카락 구성 성분의 90%를 차지하는 게 케라틴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러한 비오틴 가득 담은 이 샴푸, 모발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모발 건강과 두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샴푸입니다. 실제로 비오틴이 결핍되면은 피부에 염증도 잘 생기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 때문에 두피와 모발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 현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비오틴이 우리 머리카락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저희 트리트먼트와 샴푸까지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트리트먼트는 샴푸 후에 물기를 가볍게 제거하시고 적당량을 모발 끝 위주로 골고루 발라주시면 되세요. 적어도 3분에서 5분 정도 영양분이 충분히 흡수되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씻어내주시면 됩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저희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입니다. 샴푸 2개, 저희 트리트먼트 1개를 더해서 총 3개를 2+1 구성으로 69,900원에 드립니다. 정가 135,000원짜리인데 거의 반 가격인 48%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드리는데요. 저희 신의 한 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라는 점, 저희가 준비한 수량이 넉넉할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한 수량이 단 판매가 되기 전에 꼭 주문 눌러주세요. 그러니 이번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세요.